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는 얘기 나요. 아까 이론이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측정, 아까 ROT란 법칙도 있었고, 그죠? 그걸 반전 가능성, 뭐 반복 검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행동지에서 ROT 얘기했죠. 리피터블하고, 업저버블하고, 테스터블 하느냐. 즉, 관찰하려면은 뭔가 관찰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정 도구, 예, 측정 도구나 아니면 더 거시적으로 하나의 이론에 있어서도 이것이 타당하냐, 믿을만하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타당도는 달리 얘기하면 정확성이고 신뢰도는 달리 얘기하면 일관성이에요. 즉 정확하게 동일한 대답을 항상 하느냐, 뭐 이론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가 관찰할 때 observable, 그죠? 측정할 때 그 도구가 타당하고 믿을만하냐,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키를 재는데 저울을 가져와서 잰다. 타당성 있나요? 없죠. 키를 재면은 줄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타당도요. 신뢰도. 저울을 가지고 몸무게를 재요. 타당해요. 그죠? 타당한데 이 저울이 제가 올라가니까 70, 좀 이따 다시 올라가니까 65, 좀 이따 올라가니까 105, 좀 이따 올라가니까 90 이래요. 이 저울 뭐요? 믿을 수 없죠. 고장 났죠. 즉 몸무게를 저울로 잰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금방 고장난 저울은 믿을 수 없어요. 신뢰도가 없어요. 그런 측정 도구를 가지고 아무리 리피터블하고 그죠? 업절부분하게 해봐야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 관찰을 가지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그 가설을 만들어낸 모형, 즉 이론이 타당한지 믿을 만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측정 도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측정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롭다 하더라도 또 여기 지금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하위 있던 이런 개념들을 소개해 놨는데 실험 연구 안에도 하위 이런 그런 실험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은 뭘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하면 측정 도구가 지금 몸무게를 재는데 저울을 갖고 타당해 있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잴 때마다 몸무게가 항상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신뢰도가 있지만 실험 연구가 되었던 기술 연구가 되었던 그 과정 속에 또 잘못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가설 검증을 하고 이론을 세우게 되면 그 이론 또한 타당성, 정확성과 그죠?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뢰도 타당돼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키를 재려는데 저울을 가져와서 갖다 댄다. 이 말도 안 되는 센스죠. 타당성이 없어요. 저울을 가지고 몸을 재요. 타당해요. 그런데 재보니까 잴 때마다 이 값이 들쑥날쑥한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뢰도 타당도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관역에다가 그죠? 어, 총을 쏘는 것, 활을 쏘는 걸로 이제 비유해 놨는데 지금 이게 타당도인데 이쪽이 이게 타당도가 높고 이게 타당도가 낮아요. 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금방 알아들 만한 얘기는 0점 사격하죠. 0점 사격. 0점 사격 그것이 바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격하는 사람 자체가 실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사격 솜씨가 일정 기준 이상 잘 쏜다. 자, 명사수다. 자, 명사수가 지금 총을 무기고에서 하나 꺼내서 총을 쏘는데 관역을 정중간을 맞춘다고 맞춰보니까 이렇게 맞더라. 그 사수와 그 총은 타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더라. 여길 맞춘다고 맞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이 다 이쪽에 맞더라 하면은 이게 0점 조준이 안 된 거죠. 그 총이 뭔가 휘었거나 아니면 그 간음쇠 이런 것들이 일렬로 정렬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신뢰도는 높아요. 얘는 신뢰도는 왜요? 일정하게 틀린 거죠. 그죠? 타동도가 낮으니까 정확하지 않고 틀린 거예요. 틀렸지만 일정하게 일관되게 틀리니까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낮아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 높은 거죠. 이건 뭐예요? 타당도는 높고 신뢰도는 낮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아. 이거 다 뭐요? 중간에 맞춘다고 맞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중앙을 못 맞추고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타당도가 낮고. 그런데다가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어요. 신뢰도 낮고. 이거는 신뢰도 낮지만 그래도 그죠? 딱딱 뭔가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일정한 가운데 지금 이거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타당도 높다. 그래서 이것이 측정 도구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모델, 아까 이론 모델이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으면은 이론이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 경우에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으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뭐 그죠? 정신 분석학이다, 아니면 행동주의다, 뭐 인지주의다, 또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명제, 달리 하면 어떤 질문, 과학적인 질문을 실제 observable, 측정해 보니까 이놈의 측정 도구가 신뢰도 타당도가 없어서 엉터리라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측정 도구가 신뢰도 타당도가 높지만 그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여러 절차를 타당성과 신뢰도 높게 진행하지 못하면 그 이론은 뭐 그 이론 가지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고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뢰도 타당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이거 다 아까 뭐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이 현상들을 볼 때 어떻게 타당하게 그리고 신뢰롭게 우리가 판단하느냐와 관련된 어떤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연구 방법 중에 지금 상관관계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기술 연구를 통해서는 디스크립션, 묘사를 통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기술 연구를 통해서는 상관관계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계수는 뭐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수치화된 것이고 바로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낳기도 해요. 착각상관이라 그러는데 변인 간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즉 상관이 있으면은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다른 챕터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명시화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기엔 드물겠지만 행동주의 심리학과 관련된 우리 챕터에는 4장으로 기억하는데 학습 심리학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가면은 수반성이라는 것하고 수반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수반성이 결국은 그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수반되느냐, 즉 뭐가 무엇을 뒤따라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반, 즉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먼저 일어난 일이 원인이고 뒤에 일어난 일이 결과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런 거 갖고 있어.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미신 행동, 미신 행동이나 징크스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설명하거든요. 그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착각상관이라는 이름으로 교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경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해야지만이 아까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연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상관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의 변이 문제라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장에 가면 네. 33쪽에 글상자 1-4 TV 시청 시간과 공격성 간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 이것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상자 33쪽에 1-4 TV 시청 시간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인가? 물음표. 상관관계인가? 물음표 놨어. 자,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아까 이제 행동주의로 대표지는 학습심리학에 가면은 이걸 수반성, 인과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다룬다는 얘기를 제가 같이 이제 아까 하게 됐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TV 시청 시간은 공격 행동의 원인일까? 더 나아가 시청 시간을 줄이면 공격 행동이 줄어들고 아예 TV를 보지 못하게 하면 공격 행동도 사라질까? 실험 연구 방법을 적용해. 자, 실험 연구 방법. 아까 기술 연구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그랬었어. 그냥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현상들이 같이 수반되어지는지 그걸 가지고 아까 상관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상관관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보겠다라고 할 때 실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험 연구 방법을 적용해 TV를 시청하는 시간 외에 모든 변인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실험 연구의 핵심이에요. 뭐 TV 시청이 만약에 공격 행동의 원인이라면은 TV 시청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공격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지는 것들은 다 제거한다. 영향을 못 주도록 즉 공격성에 TV 시청 말고는 영향을 못 주도록 다른 어떤 가능한 요인들 즉 변인들은 다 통제한다. 이것이 실험 연구의 핵심이고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결국은 TV 시청을 많이 하게 하거나 적게 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작하면 이게 이제 조작이 전문적인 용어예요. 조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공격성이 높거나 낮게 되면은 TV 시청이 원인이고 공격성의 결과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요. 실험 연구를 통해서는. 이런 사고를 하느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과학이라는 이름만 턱커덕 붙었다 해서 맹신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에서는 특히 그렇겠죠. 자, 시청 시간이 공격 행동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인과관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금방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연구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해요. 뭐 하면 되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피험자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TV 시청과 공격성 간에는 동물 연구를 못하지만 동물한테 뭐 TV를 보여주고 우리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건 힘드니까 그런 경우를 못하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동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죠? 다른 조건들은 다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리학은 인간 이해를 하려는 것인데 동물 연구해서 그 뭐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동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전공자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쥐를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쥐를 이용하는 이유가 쥐의 뇌의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화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 어떤 포유류나에서도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면은 서로의 어떤 그런 진화적인 간격이 멀긴 하지만 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비슷하고 쥐가 관리하기도 좋고 가격도 싸고 금방금방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주변 그 전공자들이 저보고 야, 쥐새끼 심리학은 놈아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앉아서 하는 소리긴 하지만 왜 동물 연구를 하냐면은 금방 이러한 실험 연구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 갖추어진 감각과 아까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진화적 과정에서 주어진 그런 패턴 생성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생각으로만 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일례로 지구가 편편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안에서만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게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문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이걸 기초 심리학 안에서는 동물 심리학 또는 비교 심리학에서 컴패러티브 사이클러지라는데 이러한 동물 연구를 함으로써
동물과 우리가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있지만 그 안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이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시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연구를 하고, 금방 이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동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컴패러티브 사이콜로지, 동물 연구를 해서 그 결론을 인간한테 적용하려면은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1차원상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잡성의 차이라는 그러한 큰 패러다임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비교 연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동물과 인간들은 완전히 별개다. 데카르트 이원론처럼 다른 동물들에게는 의식이란 건 전혀 없다. 저거는 그냥 기계덩어리나 마찬가지다. 인간만이 의식이 있다. 즉 이데아에 있는 그런 어떤 영혼이 우리 몸에 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정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컴패러티브 사이콜로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동물한테 발견되는 거 인간한테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할 뿐이지 우리학 심리학에서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만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질적으로 어떤 이유로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컴패러티브 사이콜로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제가 첫째 시간에, 그죠? 정신과 물질을 별개로 두고 생각하는 히랍의 철학, 그 전통을 그렇게 그대로 이어받는 중세교회, 그리고 그 히랍 철학의 계승자인 바울의 생각, 그것이 또 데카르테까지 와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은 바로 여기서 동물 연구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윤리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물 연구를 하지만 그러한 컴패러티브 사이콜로지에서 동물 연구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견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원론자라면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정신과 물질, 즉 신체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론론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반드시 생물학과 진화에 대한 진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인과관계 안에는 분명히 상관관계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100%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100% 상관관계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과관계 안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TV 시청 자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공격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TV 시청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이외에도 TV 시청 외에 여가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서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거나 공격성이 높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이의 주위에는 친밀한 사람이 적을 것이므로 홀로 TV를 보며 무료함을 달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도 TV 시청과 공격성 간에는 수많은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실험 연구를 통해서 TV 시청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 공격성이 높았다 낮았다 한다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인과관계를 모르고 상관관계만 안다면은 이것이 TV 시청이 원인이 되어서 공격성을 많이 하는지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TV 시청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격성이 높으니까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할 일 없으니까 혼자 TV를 보는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뭐 친구가 없다. 아니면 여가 시간을 보낼 길이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TV 시청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격성이 높아진다면은 지금 스트레스라든지 그죠? 친밀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아까 우리 이 PPT 자료에서 봤던 제3의 변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제3의 변인이 TV 시청과 공격성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인과관계를 실험적으로 연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3의 변이 관여할 때는 원인은 숨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 TV 시청 간의 상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상관관계밖에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상에서는 그리고 매스컴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뭐 알든 모르든 그걸 제대로 해서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연구에서는 특히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그 박사의 마지막 문단 패러그래프 보시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마음의 오류죠. 금방 얘기했죠. 이게 지금 연구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예요. 그런데 결국은 연구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과정 속에 아니면 심리학 과정 속에 이것이 그대로 거기에 연구 중에 적용돼 버리면은 그 연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타내진 이론이 아까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교육에서 나온 판단은 잘못된 거란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마음의 오류 중 하나는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할 관계성을 인간관계로 해석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를 인간관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마이클 셔머의 그 패턴성 동영상 보시면 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특히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것을 뒤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인과성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인과의 오류는 많은 이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오류다. 대표적인 오류라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단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두 개 변인이 실제로는 그 관계가 미약하거나 없거나 혹은 다른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지금 TV 시청과 공격성의 경우를 지금 그죠?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알든 모르든 아니면 고의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 얘기를 까마귀가 원인이고 배 떨어진 것은 결과다. 그래서 까마귀 저놈 원인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이런 오류 경향성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훈련이나 보는 눈이 습관 안 돼 있으면 훈련이 안 됐으면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걸 그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말만 붙으면 그걸 맹신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사회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런 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자, 예, 이것도 마지막 센텐스가 되겠네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나오네요. 미신이나 징크스 등을 포함하여 유사 심리학, 그러니까 가짜 심리학,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 심리학이 횡행하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나름대로 70여 개 심리학이 이런 경향성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자 학문은 주관적 불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일 심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PPT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인지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 그죠? 컴퓨터 계산 과정을 그대로 인간 정신 과정과 동일하게 여기고 이걸 모델로 삼아서 인간의 정신 과정을 이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금방 지금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에 우리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선천적인 근본적인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컴퓨터 모델은 합리적이고 그죠? 오류가 없고 항상 일정하게 동일한 상황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낳아줘야 돼요. 즉 인간의 비합리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컴퓨터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질문 중에서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이랄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아직 구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인지주의에서 왜 컴퓨터의 그런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오류가 없고 합리적인 그러한 계산 과정을 인간의 정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냐면은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원론의 정신의 개념이에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정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죠? 이것은 무오류하다. 그리고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저 뭡니까? 저希腊의 철학자들은 바로 무오류하고 영구불면한 완전한 아까 그 사람들은 원을 하나의 완전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정신이라는 것도 완전한 것으로 이데아란 곳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 이 불합리하고 썩 없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충동적인 몸에 갇히는 바람에 그 정신, 완전한 정신이 타락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 그런데 그 바로 정신의 완전성이 뭐예요? 그대로 인지주의의 컴퓨터 계산 과정과 인간 정신이 동일하게 함으로써 바로 인간의 불합리적인 보편적으로 인간이 불합리하다는 이러한 현상들을
인지주의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AI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구현하기 힘든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정서라는 것은 행동과 직결되어지며, 바로 정서와 행동은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 과정하고는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정서라는 개념은 정서하면 그냥 기쁘다 슬프다라고 제가 생각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정도 생각할 텐데, 정서 개념은 그보다 더 광범위해요. 그런 광범위한 개념의 정서는 단세포로 이루어진 아메바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부분 생각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생물학 얘기를 했었고, 인지주의 심리학이 왜 컴퓨터 모델을 함으로써 인간 정신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정신, 그리고 그 위에 히랍철자가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정신의 개념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금방 하고 제3의 변인 얘기를 했었어요. 제3의 변인. 자, 이제 실험 연구,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니 실험 연구를 해야 된다. 실험 연구에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개념이 있는데, 독립변인이 바로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변인을 독립변인 이렇게 불러요.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변인 이렇게 불러요. 종속은 뭐예요? 종속되었다,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독립변인이, 즉 원인이 이렇게 변하느냐 저렇게 변하느냐, 결과도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니까 종속변인은 이제 디펜던트, 즉 의존돼 있다 이런 의미로 붙인 것이고, 즉 결과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변인이고, 이 둘 사이에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실험 방법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조작을 한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조작을 하고 뭐 아까 뭐 통제도 하고, 그죠? 제3의 변인, 아까 봤던 이 제3의 변인 이런 것들이, 그죠? 관여해가지고, 그죠? 이 종속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오롯이 내가 독립변이야 생각하는 것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기 소개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조사 연구할 때 얘기했듯이 이러한 과정이 결국 뭐냐면, 타당하고 신뢰로운 그러한 어떤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죠? 연구함에 있어서 그렇고, 연구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어떤 그런 오류 경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인식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실험할 때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변인이 아닌 것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참가하는 사람이 그 실험에 맞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즉 실험 결과가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대로 되게끔 이렇게 도와준다 할까요?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요? 의식적으로 또 그럴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오늘 얘기할 때 그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과정이란 것이 결국 의식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실험에 참가할 때 피험자로 온 사람도 그렇고 실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죠?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추론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언어적으로, 즉 흔히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즉 그 연구 결과가 왜곡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거나 실험상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방지하자는 거. 참가자 기대 효과, 요구 통제,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험자도 무슨 실험하는지 모르게, 그리고 실험 받는 피험자도 무슨 실험지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은폐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일 은폐는 참가자만 이 실험이 뭘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고, 이중 은폐는 실험하는 사람이나 실험 피험자나 둘 다 이 실험이 뭘 하는지 모르게 하고, 그냥 그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어떤 행동을 측정하거나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라고 그냥 그 절차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거기 가서, 그죠? 그 절차에 따라서 따라만 하는 거죠. 피험자는 또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실험자 연구자는 이걸 알고 있는, 그죠? 다른 이제 위에 있는 연구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실험 연구를 하는 실험자가 뭘 하는지 모르게, 그리고 피험자도 뭘 하는지 모르게, 일단은 이중 은폐고, 단일 은폐는, 그죠? 그 측정하는
그 실험자는 알지만 피험자는 모르게 하는 게 단일음표예요. 그래서 이중음표가 더 낫겠죠. 또 교재에 보면 이게 삼중음표도 있어요. 위약 실험 집단 이런 거 들어봤어요. 위약.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하나 개발했어요. 제가. 그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이 피험자한테 이 약물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르쳐 주면은 안 돼요.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평상시금 뭐 두통약이든 그죠? 뭐 진통제든 이렇게 사 먹으면 그 약을 먹었다라는 하나의 기대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믿음 때문에 그 약 효과가 나요. 이것을 위약 효과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 약이 두통을 제거하는 진통 효과가 없는 약 효과가 없는 것을 진통제를 하고 줘도 먹어도 두통이 없어져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환자들을 마취시키고 무릎에다가 수술하는 척만 하고 가짜 수술을 해요. 이건 이제 위약 효과라는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 관절염 통증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소위 믿음 이런 뜻 효과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만든 약이 진짜 이것이 어떤 약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은 그죠? 이쪽 사람 100명한테는 그 약 성분이 없는 식염수 같은 거, 포도당 같은 걸 주고 또 이쪽 사람 100명한테는 실제 약을 주면서 이 피험자들이 뭘 연구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사 주는 사람도 뭐가 식염수고 뭐가 진짜 약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중음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교해보고 내가 개발한 약을 맞은 사람들이 식염수나 포도당을 맞은 사람보다 효과가 좋더라 하면은 실제 그 약이 효과 있는 것이고 이게 비슷하더라면은 이건 약 효과가 시중에다가 내다 팔기에는 곤란한 약이 되는 거예요. 왜? 약이라는 것을 내가 먹었다. 이것이 어디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만 알더라도 그죠? 그러한 심적 경험이나 우리 감각이나 아니면 생리적이거나 우리 뇌 안의 어떤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심적 경험이나 행동상의 차이를 낳게 돼요. 이걸 바로 이제 믿음, 기대 효과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뭐요?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봐서는 그 정말 믿는 대로 되는구나 싶지만 믿는 대로 되는구나 싶은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숨어 있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그러한 주사를 맞았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좋다라는 약이다라는 이러한 사건, 자극이 우리의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심리학에서 또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해야지만이 바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인이라 생각했는 것이 원인인지 거기에 따라 결과가 그렇게 변하는지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뭐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통계란 걸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자연과학 대표적인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제라는 것을 스트롱한 자연과학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가 많이 되어진 가운데 측정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 데이터들은 별로 통계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특히 사회과학, 바로 심리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라는 걸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동물 연구를 하는 것이고 동물만 하더라도 화학이나 물리처럼 그만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통계가 그만큼 상대로 중요하고 심리학 안에서도 제가 했던 생리심리학이나 학습심리학처럼 기초심리학은 통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걸로 끝나는데 상담이나 임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응용심리학 쪽으로 가면은 통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측정된 이 숫자를 가지고 정말 이 연구가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결과를 낳는지 추론하는 것이 추론 통계고 모아진 그런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균도 내보고 표준 편차도 내보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계수도 내보고 하는 것이 기술 통계. 이 기술도 그대로 디스크립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야? 모아진 숫자들을 쭉 평균 내보고 표준 편차도 내보고 상관계수도 내봐서 내가 연구한 것들이 이런 식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이는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모았는 이 숫자가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결과, 즉 갓을 그 퀘스천을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지지해 주지 못하는지 추론하는 것이 추론 통계야.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오류 경향성이 있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결국은 연구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런 오류 경향성이 관여하게 된다면은 특정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만드는 이론도 그렇고 타당성 신뢰도가 완전히 꽝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눈이 없으면은 주위에서 그죠? 과학적으로 뭐 어쩌다 하면은 다 맞는 줄 알고 맹신하게 되지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는 피할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2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